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저에게 이런 날도 오긴 오네요. 속상한 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복수한 저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자라온 한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죠. 워낙 남들보다 더 힘들어하고 부모님이 이혼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던 보니까 엄마는 저를 무척 걱정했습니다. 미리야, 너 학교 가기 그렇게 싫니? 상담이라도 받아볼래?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니까 미리 하고 싶은 거 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엄마가 다는 못해줘도 최대한 지원해주고 응원해줄게, 응?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한참 미드랑 외국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때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응원해준다고 하면서 눈이 동그랗게 뜨인 전 엄마에게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 그냥 한국에서 떠나서 훌쩍 떠나버려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혼자 나가서 잘할 수 있겠냐고,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되냐고 하면서 물어보았고 전 당연하다고 하면서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아무래도 그곳에 한국인이 별로 없으니까 처음에 무척 적응하기 힘들었죠. 막 홈스테이 집에서 머물면서 혼자서 굵은 눈물방울 뚝뚝 흘리며 내가 왜 온다고 했지? 엄마한테 으름장 놓아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 너무나 후회돼. 정말 어떡해?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그런 저희 힘든 마음을 알아채고 저에게 다가와준 한국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유학을 온 아이였고 한국에서 공부를 잘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거지로 여기로 유학을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리라고 했나? 나도 여기 거의 관광지로 와서 적응 못하고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했어. 그런데 넌 나랑 다르게 자발적으로 온 거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엔 무섭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때는 행복한 나날들이 분명히 미리 너 앞에 펼쳐질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준 겁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고 그런 말들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전 그 아이 덕분에 타지 생활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부모님이 이혼 때문에 무기력했던 제가 빠르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 제가 대학을 한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속으로 그 남자아이 무척이나 사모하고 언제 다시 저런 남자와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 졸이고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전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졸업을 하고 전 취준생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한국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아이고 취업하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누가 툭 치면 눈물이 와르르 나올 정도였지요. 막 펑펑 울고 싶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난 취업이 안 되는 거지? 착하고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이런 내게 왜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요. 아무래도 계속되는 탈락과 실패에 무기력해진 전 집에만 있으면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는데 이러다가 진짜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니까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더더욱 집으로만 숨어 있는데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면서 전 집을 나와서 최대한 카페에 가 있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동네, 그리고 동네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는 카페까지 가면서 탐방을 가기 시작했어요. 여느 날과 똑같이 전 한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력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저를 톡 치는 거예요. 뭐야, 누가 나를 치는 거야? 하면서 전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잘못 친 줄 알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트북으로 이력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어깨를 누가 콕 잡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전 뭐야? 하면서 뒤를 돌아보았고 와, 그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제 눈앞에 서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죠. 그 남자는 제가 유학 갔을 때 저를 무척이나 잘 위로해주던 무성이 오빠였던 겁니다. 아니, 무성이 오빠 호주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언제 여기 한국에 들어왔어요? 하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고 아, 나 거기서 대학 마치고 일은 한국에서 하려고 들어왔어. 그쪽에서 토목 전공하고 그러니까 영어도 되니까 한국 생활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상대적으로 토목일이 더 빨리 취업되잖아? 연봉도 높고 미리 넌 뭐하고 사니?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저 하찮은 취준생일 뿐이었고 무어라 말하기도 좀 쪽팔려서 우물쭈물거리다가 오빠에게 저 그냥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되게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취업 쉽지 않네요. 오빠 저 힘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무성이 오빠는 아이고 마음고생 많이 하겠다 하면서 여전히 저희 마음을 어루어만져 주었고 전 고마웠죠. 진짜 무성이 오빠 같은 사람이 나랑 잘 맞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서 우리의 연인 관계 발전하기 힘들겠지 하면서 체념했습니다. 편한 상태로 친구처럼 만나다 보니까 꾸밈 없는 저의 실제 모습을 무성이 오빠에게 보여주면서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얼굴 한 번 더 보이게 되고 그러니 정이 쌓이더라고요. 무성이 오빠는 저에게 정이 쌓인 거죠. 저도 모르게 제 존재가 무성이 오빠에게 스며든 거고 오빠는 저에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외국에 호주에 있을 땐 너가 그저 많이 불안해하는 한 소녀, 동생처럼 보였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나름 마음속에 심지가 단단해 보이고 또 너무나 인간적인 매력이 많은 사람 같다고 하면서요. 사실 저도 무성이 오빠를 좋아했기 때문에 바로 그 고백을 받은 거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무성이 오빠가 저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난 사실 하루빨리 미리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나이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나 이제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고 있고 어디서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워낙에 가진 게 쥐뿔도 없잖아. 취업이라도 하면 오빠한테 부끄럽지도 않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나 지금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상태니까 그래서 오빠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아니야 미리야. 난 너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괜찮고 어차피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결혼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너에게 내가 모은 돈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취업 안 해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은 순간 굉장히 든든하고 또 고마웠어요. 진짜 이 오빠 없으면 아니 놓치면 진짜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요 결혼 제안 그러니까 청혼을 받고 그걸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직장 가지고 또 여러 남자 만나면서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 썩 찬성하지는 않는 반응을 보였어요. 전 아니라고, 나 진짜 이 사람 만나고 나서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조금은 이른 나이이고 준비가 안 되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설득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부모님이 저희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고 전 남친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저에게 재앙으로 다가올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하여튼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하고 나서 이상하게 제 남편은 씀씀이가 자기 월급보다 훨씬 더 크게 썼어요. 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 언저리인데 항상 구찌 에르메스 벨트 한 달마다 한 개씩 사고 또 그게 질리면 파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 사서 새로운 기분 낸다고 하면서 구매하고 그 금액만 오롯이 명품을 사는 금액만 달에 500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식비, 자동차 리스비에 이런저런 비용들을 합치면 거의 달에 800에서 900 정도 쓰는 건 일도 아닐 정도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분명히 시댁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고 느낀 전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죠. 자기야, 내가 결혼 전엔 몰랐는데 자기 씀씀이가 되게 크다. 나 몰래 뭐 부업이라도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면 자기 월급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 설마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는 아니지? 우리 부부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라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조금 당황하더니 내가 코인이랑 주식으로 월급을 많이 불려서 그런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몰래 부업하거나 대출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남편이 씀씀이에 대해서 터치를 안 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고 하면서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제 결혼식에 잠깐 왔었던 친구가 전화가 온 겁니다. 거의 1년 만이었어요. 여보세요? 너가 웬일로 이렇게 전화를 다 하냐? 너 원래 전화하는 애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야 미리야, 너 잘 지내고 있냐? 네 남편은 요즘 뭐하냐? 뭐 건설회사 여전히 성실하게 다니고 있지. 그런데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런 말 하면 쪽팔린 거 나 잘 아는데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접대하는 술집 갔거든. 그런데 거기 사장님이 왜 이렇게 네 남편이랑 닮은 거냐? 내가 착각해서 그런가 싶은데 혹시 네 남편 사진 보내줄 수 있냐? 내가 제대로 본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내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뭐 일이라도 한다는 그런 거야? 됐어! 하면서 기분 나쁜 마음에 전 전화를 팍 하고 끊어버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속에서 친구의 말이 맴돌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갑자기 제 카카오톡에 사진을 하나 보내주는 겁니다. 그 사진을 받은 전 이게 뭐야? 하면서 확대해서 보는데 아가씨들이 있는 복도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한 남자를 도찰한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제 남편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점까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왼쪽 귀 밑에 있는 복점, 큰 점이라서 누가 봐도 이 점을 본 사람이라면 제 남편이라는 걸 확신할 수